안녕하세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독도를 둘러싼 정세가 정말 심상치 않게 급변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나 심각성을 느껴서 2023년, 그러니까 작년부터도 계속해서 독도와 관련된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를 했다가 드디어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2023년, 2024년, 작년과 올해를 거쳐서 독도를 둘러싼 정세가 완전히 요동을 치고 있어요. 일단 일본에서 새로운 교과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교과서 내용이 정말 가관입니다. 교과서 내용을 조금 보면은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억지 주장이 더욱더 커지고 있어요. 어린 애들한테 이런 거를 교육을 시키면서 세뇌시키면서 지금 계속해서 독도와 관련된 말도 안 되는 영유권 주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는 표현이 83.3%나 실리게 됐고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88.9%나 이 88.9%의 교과서에 실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은 독도와 관련된 예산도 크게 이제 늘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앞으로 더더욱이 공세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내년 예산안에 외국을 상대로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기 위한 명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독도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일본이 이제 뭐 국제사회 깡패잖아요. 다른 나라 뭐 러시아랑 분쟁이 있는 쿠릴 열도라던가 아니면 센가쿠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서 홍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약 3억 엔, 27억 원을 편성을 했다. 그러니까 홍보를 위한 금액으로만 이 정도 금액을 편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 해양과 관련된 바다에서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돌입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더욱이 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 것은 작년에 동해상에서 한국, 미국, 일본이 이 관련된 합동 군사 훈련을 했어요. 해군 군사 훈련을 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한국, 미국, 일본은 어떤 동맹이에요? 자본주의 세계를 수호하기 위한 군사 동맹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미국 국방부에서 처음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Sea of Japan이라고 보이죠. 우리 울릉도 독도가 있는 동해를 공해가 아니라 일본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JTBC 같은 언론사에서 국방부에다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일본해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 공식적인 답변이 최초로 나온 게 작년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바다 그리고 우리의 영토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이렇게 급박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도대체 어떤 입장인가? 여러분, 독도 어느 나라 땅이에요? 당연히 우리 땅이죠. 그런데 일본에서 어떨까요? 일본도 똑같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본 방송을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게 당시에 봤던 일본 방송을 캡처한 거고 제가 직접 이제 번역한 내용인데 지금 보이는 게 한국 어린아이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일본 방송에서 나와요. 일본에서도 이제 패널들이 여러 명이 앉아있겠죠. 당연히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울릉도 동남쪽 뺏길 따라 200리 막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일본 방송에서 패널들이랑 사회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세뇌시켜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군요. 와 진짜 이거 문제 심각하네요. 우리 일본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아 다케시마에 대해서 우리 더욱더 영유권 주장을 강화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방송이 흘러갑니다. 아니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게 지금 일본에서의 정서라는 거예요. 작년에 이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일본 국민의 77.7% 이상이 독도를 고유한 영토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 한국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라고 인식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관련해서는 일본인들의 인식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다 라고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하는 식으로 일본이 지금 우리 툭툭 건드리는 거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나라 땅인데 당연히 일본 땅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일본의 논리는 교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우리의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해 나갈 때 중요한 것은 그 교묘한 논리의 틈을 헤집음과 동시에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일본은 독도를 왜 이렇게까지 탐내느냐? 사실 역사적으로 아니면 옛날 지도에 어떻게 나와 있었다라고 하는 문제보다 더
더욱더 중요한 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현실과 미래의 독도를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땅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독도를 탐내고 있는 거죠. 자, 그 중요한 시점이 나옵니다. 1994년. 1994년부터 일본의 독도에 대한 이 말도 안 되는 영유권 주장이 아주 강력하게 바뀌게 돼요. 왜 그랬느냐? 1994년을 기점으로 해서 독도가 돌로 된 돌섬이 아니라 금으로 된 금섬 수준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게 됐거든요. 이때 해양법이, 국제적인 해양법이 발효가 됩니다.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해양법에 따르면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영토를 기준점으로 해서 원래 해양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 12해리까지는 여기에서 물고기도 잡고 자원도 탐사하고 배타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구역이 12해리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1994년에 새로 바뀐 해양법이 발효되고 난 다음에는 영토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만약에 독도라고 하면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200해리까지 엄청나게 넓은 지역까지 배타적 경제 수역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생각을 한 거죠. 12해리까지만 해도 사실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200해리라고 하면 우리가 탐사해야 될 자원의 양이라던가 혹은 여기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니까 독도를 무조건 일본의 땅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 독도에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거든요. 여러 자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차세대 에너지 자원이라고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아마도 6억 톤 정도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얘가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데요. 드라이아이스랑 비슷해 보이는데 불이 붙는 이런 재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 6억 톤을 천연가스로 환원을 하게 되면 여러분 경제적 가치가 얼마 정도에 해당되는지 아세요? 150조 원입니다. 150조 원. 이 독도와 관련된 자원 탐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거를 배타적으로 이 경제 수역에서 활동을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독도를 무조건 자기 영토를 편입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계산이 일본에서 들었겠죠. 그래서 21세기의 전쟁은요, 우리 19세기 제국주의, 이런 제국주의 확장을 펼쳐 나갈 때는 다 어디에서의 전쟁이었어요? 땅에다가 깃발꽂기였어요. 땅에다가 깃발꽂기를 하면서 땅을 둘러싼 전쟁이었다면 21세기 이후의 전쟁은 바다에서의 전쟁입니다. 바다에서의 전쟁. 이 전 세계적으로 바다에다가 탐사선을 보내고 잠수정을 보내고 자원을 탐사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이 시대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나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독도는요, 미국도 이 독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이 독도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요충지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독도에서 보게 되면은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이 사회주의 국가죠. 북한과 관련해서 육해 공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움직임들도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독도를 포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본이 영유권 주장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독도는 우리의 영토야 라고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박을 하면서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실효적 지배, 국제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실효적 지배잖아요. 그 실효적 지배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일본의 주장을 한번 알아보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반박을 해드릴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일본의 주장 첫 번째, 일본의 그 방송 있잖아요. 그거를 이 캡처한 장면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본이 한국에 반환하는 영토에 독도는 없었어. 이게 일본의 주장 첫 번째입니다. 자, 당시에 일본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은 독립하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2장 2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무도, 울릉도를 포함하여 조선에 관한 모든 권리, 권한 또한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독도는 여기에 없습니다. 일본의 이 방송의 사회자가 활짝 웃으면서 독도는 여기에 없어.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되는 영토에 독도는 없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다 알겠지만 관련해서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죠. 강제 점령을 받았던 식민 지배 통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이 45년에 패망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는 전쟁이
2차 세계 대전이에요. 1939년부터 45년까지 전개가 됐는데 1945년에 일본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뻥뻥 터지게 되면서 패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쟁 범죄를 일으킨 국가예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 일본은 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 일본에는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연합군 측이 일본을 점령 지역으로 들어오게 돼요. 일본은 주권이었고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지배를 받게 되죠. 연합군 최고사령부. 대략적으로 52년까지 지배를 받는데 얘를 GHQ라고도 불러요. 그냥 들어만 두세요. 사실상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패전국이니까 따낸 땅인 거예요. 점령지인 거예요. 이 정부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을 다시는 2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국가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단행되어 나갑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일본이 패배를 하면서 주권을 상실됐다고 했잖아요. 이 일본은 언제까지고 주권을 상실한 국가로 남겨둘 수는 없으니까 일본이 이 주권을 회복하는 조약이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이 가해 국가였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국가들이랑 화해를 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화해를 체결한 조약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입니다. 화해를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다른 나라를 때렸어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때리고 뺏은 것들 다 돌려줄게 미안해라고 말하는 조약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인 거죠. 이게 1951년 9월 8일 날 체결이 됩니다. 당시에 체결이 되었던 모습이에요. 일본이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 그동안 때리고 빼앗았던 거 미안해 돌려줄게 라고 말했던 것 중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들어갔지만 야 독도는 여기에 기술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너희한테 돌려주는 영토의 범위에 국제적으로 체결한 조약에 독도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하시죠? 일본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분한 거에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근거를 제시해서 우리 또 반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내용이 알려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관련해서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 빠진 거로 확인을 하고 이거를 다시 넣어달라고 하면서 요청을 했지만 미국의 국방부 차관보였던 러스크가 서한을 보내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독도는 미국 정부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 지정의 관할이었다. 조선의 영토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독도는 일본 땅인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자고요. 자, TMI를 얘기를 해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은 강화도 교동도 출신이세요. 그런데 강화도 교동도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내용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교동도는 지금 일본의 땅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까지만 표시가 되어 있고 독도가 표현이 안 되어 있다라고 일본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섬이 여러분 제주도랑 거문도랑 울릉도밖에 없나요? 우리나라의 섬은 3,000여 개나 됩니다. 3,000여 개의 섬을 일일이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일본의 로비 속에서 미국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였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내용이 나오게 된 겁니다. 왜냐면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조약문이 얼마나 여러 차례 수정이 됐겠어요. 1차부터 5차까지 강화 조약의 이 원문이 수정되어 가면서 나왔던 내용에는 1차부터 5차까지의 문서에는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이라고 하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최종적으로 체결될 때는 빠졌다는 거죠. 왜? 일본이 로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미국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게 된 거예요. 뭐 영국이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독도를 돌려주는 영토에 반드시 기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또 미국이 반발을 하게 되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게 되면서 열강들은 여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던 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1951년 9월 8일에 체결이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전에 1945년 9월 2일 그러니까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일본이 주권이 없던 시절 일본을 장악하고 있던 시절에
발표했던 스카핀 문서에는 분명히 독도는 한국령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너네 날짜 못 봐? 45년 9월 2일이잖아. 이거보다 더 나중에 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이 됐고 이 강화조약에 독도가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너네 주장은 억지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본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문서가 비교적 최근에 발견이 되었고 이게 끝판왕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셔도 돼요. 이 스카핀 문서 제677호의 꼬리를 다른 677호-1호 문서가 발견이 되었는데 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이후 3달 정도 있다가 12월 5일날 발표가 된 문서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울릉도 리앙크루락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리앙크루락스가 바로 독도입니다. 울릉도, 독도, 제주도 일본 영토 아니다. 한국의 영토이다 라고 하는 거를 명시한 문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677호-1호의 이 스카핀 문서만으로도 지금 어떤 주장도 사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더 이후에 발표됐던 이 스카핀 문서 677호-1에 이미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 한국의 영토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선생님 도대체 미국 우리나라 우방국인 줄 알았는데 이 국방부 차관보라고 하는 러스크라고 하는 사람은 왜 도대체 일본의 영토를 인정을 해준 거야? 그 얘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러스크 서한이 있었던 1951년이 여러분 어떤 해였는지가 중요합니다. 1951년 우리나라는 아비규환이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는 50년부터 53년까지 북한의 갑작스러운 침공 속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죠. 이 상황 속에서 미국의 위기감은 커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당시의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는 총성은 울리지 않지만 차가운 이념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콜드워라고 부르는데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던 거죠. 미국은 자본주의 진영의 대빵이었고 소련이 사회주의 진영의 대빵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딱 봤더니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의 정세를 살펴봤더니 자칫하다간 이 동아시아 전체가 일본 빼놓고는 빨간색 사회주의로 물들 위기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1949년에 중국에서 이미 이 자본주의 세계를 지향하는 국민당과 사회주의의 공산당이 전쟁을 벌였는데 국공내전 여기서 이미 공산당이 승리한 게 1949년이에요. 중국의 그 넓은 땅덩어리가 이미 빨간색으로 물들었다고요. 미국이 생각하기에 이 6.25 전쟁이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이 되자마자 한반도까지 만약에 공산화가 된다면 이 동아시아 세계에서 자본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나라 센터가 되는 거 일본밖에 없는데 라고 하는 생각에 이 독도같이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 있는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던 거죠. 로베의 결과였고 미국의 공식 입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논리가 교묘하다고 했잖아요. 미국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얘기하면 독도는 일본 땅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고 미국의 한 개인이 의견을 피력한 거에 대해서 일본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울 때 미국이 왜 그렇게 생각했지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 미국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역사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됐던 이유는 이 동아시아 세계 공산화되는 거에 대해서 일본을 자본주의 세계의 반공 기지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당시의 시대적인 맥락을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의 주장 두 번째도 한번 격파를 해보자고요. 일본의 주장 두 번째는 무인도를 우리가 먹은 거야. 무주지라고 하죠. 주인 없는 땅을 우리가 선점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본의 주장입니다. 가기결정에서 일본의 주장이에요. 이미 일본 땅으로 되었습니다. 1905년 가기결정 문서입니다. 여기에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에 편입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제법상 점령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점령했다는 점이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인정돼서 이것을 시마네현에 편입시킨다고 적혀 있습니다. 1905년에 이때부터 이곳을 일본어로 다케시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905년 그러니까
일본의 얘기는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서 국제법상 무주지, 주인 없는 땅이었던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을 시켰고, 사실 1905년에 딱 다케시마로 딱 규정을 해서 시마네현으로 편입을 시켰지만 그 전에 17세기에도 일본의 어민들이 가서 거기에서 어업 활동, 물고기 잡이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 영유권을 이때도 확립을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본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반박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입이 아프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냥 무시해주고 싶지만, 반박을 해주면 무주지 선점이라고 하는 건 완전 제국주의 열강의 논리예요. 서양 열강이 19세기에 아프리카 사람들 짓밟고 거기를 식민지로 만들고 싶을 때 주인 없는 땅에 깃발 꼽는 게 임자지라고 하면서 내세웠던 게 무주지 선점 논리였고요. 그거를 폭력적인 일본이 제국주의적으로 확장을 해나갈 때 그대로 다시 우리나라에 적용을 시킨 게 1905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었나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6세기 지증왕 때 이사부라고 하는 장군을 시켜서 이미 우상국 일대를 복속을 시켰어요. 우상국이 바로 울릉도와 독도 일대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1905년에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를 편입시킨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로부터 5년 전 1900년에 우리는 이미 독도와 관련된 실질적인 이 지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의 문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무주지가 아니에요. 대한제국 친령 제41호 1900년에 발표돼 5년 더 앞선 문서죠. 여기를 보면 울릉도를요, 울도로 계칭을 해요. 얘는 뭐냐면 이 울릉도와 독도 일대를 울도군으로 승격을 시키는 거예요. 좀 더 확실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건 제2조에서 구역은 울릉도와 죽도, 여기에 나오는 석도가 바로 독도입니다. 일본의 말대로라면 주인 없는 땅을 우리가 선점했어, 우리가 편입시킨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인 없는 땅이라뇨, 국가 입장에서 칙령을 발표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배를 강화할 거야, 이 석도를 관할을 더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1902년에 일본 어민이 울릉도 독도 일대에 물고기 잡이를 하러 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대한제국에다가 세금을 냅니다. 왜? 울릉도 독도 일대가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일본의 어부들이 물고기 잡이하려면 우리나라에다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효적 지배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6세기부터도 독도는 우리 영토로 관리가 되고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1905년 일본이 도대체 왜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서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편입시켰다고 주장을 하는가? 이 시기가 중요해요.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벌입니다. 러일 전쟁을 벌이는데 전쟁의 주요한 무대가 됐던 게 한반도의 앞바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이 함대의 움직임을 관측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였던 독도의 군사적인 가치를 파악을 하고 여기에다가 불법적으로 군사용 막루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불법적으로 편입을 시켰던 게 독도고요. 여러분, 나중에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독도는요, 우리나라 땅 중에서 일본에 제일 먼저 빼앗긴 땅이에요. 이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침략, 식민 지배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그대로 청산을 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런데 일본의 어민들이 17세기에도 와서 울릉도 독도 일대에서 물고기 잡이 했다고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6세기에 이 지증왕 때 이사부를 시켜서 우상국, 울릉도 독도 일대를 이미 복속을 시켰기 때문에 이때부터도 우리의 관할하에 있었는데, 이때는 잠깐 일본 어민이 이렇게 활개를 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공도정책을 실시를 했거든요. 공도정책이 뭐냐면 섬을 비워두는 정책입니다. 독도나 울릉도 같은 섬을 비워뒀다는 거예요. 왜 비워둔 거죠?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일본 놈들 때문이야. 일본이 당시에 너무 국가적으로 질서가 잡혀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일본 도적대들이 우리나라나 중국의 남부 해안에 와서 도적질하고 난리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울릉도나 독도 일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있게 되면은 무기를 든 일본의 도적대들한테 습격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왜구 문제가 잠잠해질 때까지 공도정책을 취해 나갔던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여기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우리 영토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7세기 말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죠. 이 안용복 같은 경우에는요, 부산 동래현 출신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노비 출신이셨습니다. 울릉도 일대에서
이 가가지고 물고기 잡이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 어민들이 거기서 함부로 물고기를 잡더래요. 그래서 막 이제 시비가 붙은 거죠. 그래서 왜 남의 나라 땅에 와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본 어민이 아닌데 여기 우리 땅인데 라고 얘기를 해서 싸우다가 쪽수에서 밀리셨던 거죠. 일본 어민들한테 붙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당당하게 울릉도 독도일 때는 우리나라 땅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셨고요. 도토리현에서는 울릉도 독도일 때가 이 조선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까지 가지고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중간에 시마네현에서 뺏기게 돼서 빈손으로 돌아오시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일본에 넘어가서 확인을 받으셨던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안윤복 선생님이 나중에도 걱정이 되셨던 거야. 그래서 친구들 11명을 이끌고 다시 울릉도 독도 일대를 가서 일본 놈들 와가지고 물고기 잡나 안 잡나를 살펴봤더니 또 한 11명 정도가 와가지고 물고기를 잡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안윤복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조선의 관리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인데 너네 자꾸 넘어와가지고 여기서 불법적으로 물고기 잡이를 하니까 이 김에 단단히 너네 버릇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지도를 챙겨가지고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지도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울릉도 독도일 때는 우리나라 강원도의 관할이다. 다시는 여기에서 불법적으로 물고기 잡는 행위 뭐라 그래요? 조업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본의 확인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선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상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민간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했으니까 조선 정부에서는 사형을 내립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관리를 사칭했다라고 하는 죄였죠. 나중에 감형을 받아서 유배형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우리의 지금의 정서랑은 일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안윤복 선생님 같은 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한 결과 독도가 조선 땅이면 일본에 넘어가서 확인을 받았던 일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일본은요 국가가 공식적으로 울릉도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 상관하지 말라라고 하는 문서까지 내려요. 이게 바로 태정관 지령이었는데 1877년 일본의 정치가 어땠냐면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개혁이 있어서 원래 있었던 사무라이 정부 에도 막부가 문을 내리고 메이지 정부가 들어섰던 시기였어요. 거기서 태정관은 어디냐? 국가 최고관청입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실 같은 곳인데 여기서 지령을 내린 거예요. 울릉도 독도는 일본 땅 아니고 조선의 땅이니 관할하지 말라. 그래서 일본은 자기가 했던 말 아니 이거 뭐 건망증인가? 자기가 했던 말도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거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무총리실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입장까지도 번복을 하면서 부끄럽게 우기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 독도와 관련해서 우리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옳은 대응 방안을 고르라라고 했을 때 항상 넣는 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한 20% 정도 되는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옳은 대응 방안으로 그거를 잘못 고릅니다. 그냥 듣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명명백백하게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지를 밝혀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왜 아닐까요? 이거는 일본의 입장입니다. 일본은 당당하면 국제사법재판소 고 해가지고 우리 가서 재판을 받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준 게 있습니다. 일본이 뭐라 그랬어요? 국제법의 기본 원리 해석을 포함한 영유권 분쟁인 한 분쟁을 판결하기에 국제재판소에 위탁하는 것이 오직 평등한 해결책이다.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독도에 대해 처음부터 한국은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국제법정에서도 그 영유권 증명을 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는 건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분쟁 지역이 아니에요. 당연한 우리의 영토이죠. 나의 엄마 아빠가 있죠. 너의 엄마 아빠가 너의 진짜 엄마 아빠임을 입증해봐 라고 하는 시비에 걸려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나의 엄마 아빠인데요.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이 이거고요.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가짜 영토 분쟁을 꾸며내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다. 가짜 영토 분쟁입니다. 우리는 항상 독도가 우리의 고유의 영토였고 관리를 해왔으며 지금도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지만 변형태 외무장관이 했던 얘기예요.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최초의 희생물이다. 1905년에 일본이 강제로 점탈한 지역이에요. 해방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의 품 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이 섬에 손을 대는 자는 모든 한민족의 완강한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위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결의 영의 닻이다. 이것을 잃고서야 어찌 독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1910년 일본은 우리나라의 모든 주권을 강탈하고 우리의 영토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보다 앞선 5년 전 1905년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의 시마네현에 편입시켜 버리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땅 중에서 가장 먼저 잃어버렸던 땅이고요.
그 땅에 대해서도 일본은 아직까지도 제국주의적인 침략의 지배의 역사 속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43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참 벌어지고 있던 와중에 미국, 영국, 중국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 후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카이로에 모여서 회담을 열었어요. 카이로 회담이죠. 여기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일본이 불법적으로 폭력적으로 빼앗은 모든 영토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다. 그 말의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입니다. 일본은 불법적으로 독도를 편입을 시켰고 다시 우리 품 안으로 돌아온 영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갖은 공세 속에서 독도에 대한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효적인 지배, 우리가 지금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죠. 실효적인 지배의 상황은 유리한 건 맞아요. 그런데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 크림반도 어떻게 됐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실효적 지배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현재는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도 현재 우리가 실효적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도 없고 일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예의주시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 실효적 지배 영구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도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강사 입장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한 대응 방안이고 한 국민으로서는 독도를 방문하는 입도, 그 섬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의 바람은 울릉도에 여러 폐교들이 있잖아요. 학교들 중에서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학교들을 이 독도를 체험할 수 있는 수련센터 같은 것들로 개편을 해서 울릉도에 머물다가 독도에 가서 전 국민이 모두 다 독도의 땅을 밟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독도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독도를 지켜주세요.